네, 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중학교 1학년 사회 문진아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약속해요 보면서 먼저 시작할게요. 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 환경 잘 조성해달라고 선생님 계속 모든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죠? 네, 온라인 수업이라서 집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듣고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했던 것처럼 네, 교과서도 같이 준비하고 네, 수업 환경 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업을 돕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또는 화면을 캡처해서 다른 곳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의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같이 복습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지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부터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까지 여러 자연재해들을 다루면서 피해와 주민생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네, 화산활동과 관련된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주민생활 그리고 지진 으로 인한 피해와 주민생활 그리고 홍수로 인한 피해와 주민생활, 가뭄, 그다음에 열대저기압과 폭설까지 우리가 같이 배워봤었어요. 자, 이 내용도요.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잘 기억나지 않으면 그냥 영상 일시정지해서 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번 시간을 학습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학습 주제는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에요. 자,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인간 활동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사례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 활동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어떤 경우는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피해가 감소하기도 한대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나 자연재해 3일 후에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예고하면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재해가 언제 발생하는지 예측하기 힘들고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 활동에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삼림, 그러니까 숲을 농경지로 개간한 짐바브웨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삼림을 개간하거나 또는 두 번째 사진, 브라질의 열대우림 파괴, 굉장히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죠. 열대우림 파괴가 심각하다는 거. 이렇게 무분별하게 삼림을 개간하거나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이런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 피해가 요즘에 더 증가하고 있대요. 반면에 또 인간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또 자연과 공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자연재해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들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홍수인데요. 이 홍수가 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증가하냐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시를 개발하는데 주로 산지를 산을 깎거나 숲의 나무들을 베어낸 다음에 그곳에 도시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 산림 면적, 그러니까 산의 면적은 감소하게 되고 포장 면적, 그러니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인 그런 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홍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다음 사진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천 주변에 도로나 각종 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그러면 물이 원래는 여기까지 넘쳤던 곳인데 거기 개발을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잖아요. 근데 물은 여전히 넘쳐요. 그러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공유 하천을 직선,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가던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 산업화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것도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삼림 면적과 포장 면적의 증가가 홍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토지 이용 변화에 따라서 빗물의 하천 유입량 변화를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맨 왼쪽은 자연 상태예요. 자, 그냥 토양이 있고요. 그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40%는 비가 내렸을 때 40%의 물은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고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이 반, 50%고 나머지 10%만 하천으로 유입된대요. 자, 그러다가 처음에는 오른쪽에 나무가 없어지고 집이 생겼죠. 그리고 집 바닥에 뭔가 회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도 아스팔트가 덮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증발량이 40%에서 38%로 줄어들었고 토양 흡수도 50%에서 42%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증발에서 줄어든 2%와 토양 흡수에서 줄어든 8% 합쳐서 10%가 어디로 가느냐? 하천 유입으로 되는 거예요. 하천 유입이 10%에서 20%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원래 하천은 내리는 비의 양에서 10%만 감당하면 됐었는데 그 하천에서 이제는 20%, 2배로 증가한 양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는 나무가 더 사라지고 집이 더 늘어났죠. 그러면서 하천 유입이 30%로 늘어났다가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완전히 도시화가 됐어요. 지금 회색빛 바닥으로 다 덮였죠.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다 덮이게 되었고 높은 빌딩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증발량은 30%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토양 흡수는 맨 처음에 50%였던 것이 지금은 15%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천 유입은 55%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포장 면적이 점점 증가하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빗물이 하천 유입, 그러니까 곧장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빠른 시간에 불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도시 홍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폭우로 침수된 광화문 광장인데요. 광화문 광장, 그리고 또 강남역 일대, 이렇게 서울의 대도심에서 비만 오면 계속 홍수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이 빠져나갈 곳이 그냥 배수구, 하수구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홍수가 발생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홍수 피해 규모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비가 많이 늘어났을 때 홍수 피해 봤다면 비가 너무 오지 않는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사막화라는 거는 뭐냐면 화자가 될 화자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막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사막이 아니었는데 사막으로 변했다라는 게 사막화인데요. 사막 주변의 초원지대가 황폐해진 땅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 사막화로 황폐화된 곳 중에 또 국제적으로 유명한 곳, 사막화 문제가 심각한 곳 중에 하나가 몽골이에요. 이 몽골의 이 사막 주변의 초원의 사진인데요. 자,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그 다음에 뭐 중국 내륙 지역,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부 지역,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사막 주변 지역들에서 사막화가 위험하겠죠. 특히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의 사헬지대라는 곳은 굉장히 오랜 가뭄으로 심각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뭐 식량 부족 문제라든지 뭐 기아 문제, 난민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사막화는 왜 일어날까? 사막화는 물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사막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사막화가 인위적으로 되는 곳, 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막화가 발생하냐면 다 인구 증가가 우선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우선 사람들이 사용할 땔감, 그리고 사람들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농경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땔감과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초원을 농경지로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가축들이에요. 그 가축의 고기를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고 또는 가축의 가죽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축을 많이 키우게 되겠죠. 자, 가축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가축을 방목을 하게 되는데 가축은 뭘 먹죠?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초원에 많은 그 방목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풀들이 점점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증가라는 요인으로 뭐 농경지가 필요하다 또는 가축 수요가 증가한다. 양쪽의 결과가 결국은 산림이나 초원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오랜 가뭄 그리고 지구온난화까지 더해지면서 사막화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농경지를 만들거나 과도하게 방목했을 때 이 방목을 하면 이 뭐 소나 뭐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들이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농경지로 개척을 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인데 물을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겠죠. 이것을 관계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관계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주변에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도 있고 또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관계 농업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나친 관계 또한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 먼저 홍수와 관련돼서는 빗물이 하천으로 빨리 유입되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배수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왼쪽은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터널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에는 도로, 터널로 이용한대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이곳을 물을 배출하는 그런 배수로 역할로 전환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의 사진은 일본의 지하 배수로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배수로라고 해요. 자, 이렇게 물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신속하게 물을 바다로 빼낼 수 있는 그런 배수 역할을, 배수 시설을 하는 거죠.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류 시설을 만드는데요. 저류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수 시설은 오히려 익숙할 거예요. 저수지. 그러니까 물을 보관하고 있는 저수지 반면에 저류 시설이라는 거는 물을 계속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잠시 동안 보관했다가 나중에 뭐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지어지는 중이에요. 지금 천안의 종합운동장 밑에 주차장 밑에다가 저류시설, 그러니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시설을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은 위에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 밑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해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게 자연 상태였으면 주차장 아스팔트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있겠죠. 그러면 흙이 그 물을 아마 보존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런 빗물 일시 저장 시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와 가뭄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댐이나 저수지 같은 저수시설이에요. 뭐 충남에는 뭐 보령댐, 그리고 예당저수지 이런 저수시설이 있는데요. 이 저수시설은 물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만약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저수지 또는 댐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저장해둔 물을 가뭄 시기에 사용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저수시설을 가지고 홍수 때도 대응을 할 수 있고 가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당저수지가 여러분들 예산에 혹시 예산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 예당저수지 가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예요. 요즘엔 최근에는 그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관광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저수시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녹색댐이에요. 자, 녹색댐은 댐을 녹색으로 색칠했냐? 아니죠. 숲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은 나무 그리고 이 토양이 빗물을 흡수하였다가 서서히 흘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나 가뭄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마치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녹색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숲은 약 180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이 소양댐이거든요. 이 소양댐의 10배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 숲을 잘 관리하면 인공적으로 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잘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를 잘 관리해서 숲을 잘 가꾸어서 홍수나 가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막화 얘기가 나왔었죠. 사막화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막 없죠.
뭐 사막과 같은 뭐 지형은 우리 해안 지형 때 뭐 신두리 해안 사구 뭐 이런 것들은 봤지만 우리나라 안에 사막이 있거나 사막화가 되는 곳은 없어요. 하지만 사막화의 영향은 받고 있죠. 몽골이나 중국에서 사막화가 심해지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의 봄철의 미세먼지 또는 황사 이런 것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그 국가의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교류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뭐 사막화 지역의 난민 구호 활동을 주변 지역 또는 국제사회의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몽골과 중국에 가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이런 정책을 펼쳐주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뭐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연재해 대응 방안, 지진.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어요.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잘 받고 있나요? 지진 대피 훈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대피 훈련을 수시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 자연재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정확한 예보 체계를 갖춰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 뭐 대비를 하는 것, 예보를 하는 것,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대응 방안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재해를 줄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생태계 복원 사업이에요. 이 자연과 공존하고 복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라인강의 옛 물길 복원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옛 물길,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 여기까지 물이 넘쳐 흘렀던 곳이에요. 근데 인간에 의해서 구불구불했던 라인강을 직선으로 제방을 쌓아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물은 여기까지 넘쳐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추가적인 홍수터를 만들어서 기존의 제방을 제거하고 원래 흘러 넘쳤던 곳까지 돌려줬더니 오히려 홍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 생태계를 원래대로 돌려놨다. 복원 사업이에요. 자,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양재천이라는 곳에서는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콘크리트 제방을 제거하고 거기에 그냥 식생이 자라도록 뒀대요. 그랬더니 원래의 물 흐름이 나타나고 생태계도 되살아나고 홍수 피해도 줄어드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도시 내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빗물 저장 공원, 그러니까 빗물을 최대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공원, 사람들이 공원으로 활용하면서도 빗물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빌딩이 많이 지어졌으면 빌딩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또 아까 포장 면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포장을 했는데 그 콘크리트가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수성 아스팔트로 기존에 있던 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교체하는 사업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안, 여러 노력을 통해서 도시의 물순환을 최대한 예전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정리해보면요.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재해. 자연재해 발생은 예측이 쉽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피해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표적인 게 홍수와 사막화 현상이 있었는데 이 홍수와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 뭐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터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선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도시를 다 없앤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물론 도시를 다 없애고 아스팔트를 다 없애면은 자연재해 피해, 뭐 홍수 피해 같은 거 줄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 그리고 자연 환경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금요일이죠? 네, 영어, 수학, 체육 이렇게 3시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충남 온라인 학교도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기간 그리고 온라인 개학하기 전에도 선생님과 그리고 그 전에 김하나 선생님과 함께 사회 수업 여러 가지 지금 벌써 5단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도 사회 수업 열심히 들어주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